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형 폭탄을 연거푸 맞은 역대급 피해자. 올해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인데요. 2025년 수시 원서 접수 3개월여를 앞두고 의대 정원 중원과 무전공 선발 확대 등 입시 제도, 입학 정원, 전형 방법까지 크게 변화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올해 달라지는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입시 전략을 꼼꼼하고 면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모건대 영어교육학과 이종복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전 대입지원단 전광문 회장 자리하셨습니다. 대전교육청 남현희 자율학교 지정 심의위원 함께하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11월 14일 시행 예정인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해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7월 1일 2025학년도 수학 수능 시행 세부 시행 계획을 공고한 바 있는데요. 전문가이신 두 분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임성호 대표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킬러 문항이 이제 빠지는 2년 차죠. 근데 지난해 본 수능에서는 킬러 문항이 빠졌지만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불수능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었고 또 올해 또 6월 평가 모의고사 때는 지난해 너무 어려웠었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당초 조금 난이도를 적정하게 좀 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더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지금 킬러 문항 배제가 된 2년 차에서 수능의 난이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좀 걱정이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을 또 어떻게 공부를 할지 이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려운 과제이고 평가원 출제자의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의대 모집 정원이 대폭 늘어난 거죠. 그러면은 재수생의 단순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재수생 중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고3 수험생들이 또 유불리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우선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쉽고 어렵고 난도 조정이 또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평가원 입장과 수험생 입장에서 모두 좀 어려운 수능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 대학 입시의 전반적인 쟁점 짚어주셨는데요. 이어서 정광문 회장님께 듣겠습니다. 네, 올해 수능 시험에 관련된 세부 계획을 좀 살펴봤는데요. 우선은 4가지 점이 좀 달라진 점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EBS 출제 연계는 50% 그대로 유지가 되고 두 번째로는 대전 지역의 접수 방법은 작년도와 같이 온라인 접수 형태로 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작년까지는 실당 인원이 24명이었는데 올해는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28명으로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성적 통지표를 교부할 때 올해는 작년에는 원서 접수한 곳에서 성적 통지표를 받았는데요. 올해는 원서 접수한 곳에도 교부가 됐지만 또 온라인으로도 성적 통지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점 4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꼭 집어주셨는데요. 특히 이 수능 난이도와 관련되어서 불수능, 물수능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종복 교수님, 올해 수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근본적으로 수능은 시스템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수능 시험을 사람들이 모여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시스템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어느 정도 평가원에서는 이제 어려운 문제 빼고 소위 킬러 문항이라는 거, 저는 킬러 문항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이 한 말씀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나라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아무튼 이 출제위원들의 성향이나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난이도를 낮춘다 해도 학생들이 수험생들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예측될 수 없는 거고 이걸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게 하려면 미국의 SAT처럼 표준화 시험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죠. 네. 남현희 위원님께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고3 수험생들과 학부모들도 수능 문제 기조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어려울 거라고 대부분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의대 정원
인원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N수생들이 증가할 거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상위 N수생들이 들어왔을 때 수능에서 변별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나오는 기조로는 나올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3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수능 문제가 작년처럼 어렵게 나와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어렵게 나올 것 같은 예상을 네.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재수생 그리고 N수생이 증가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는 2011학년도 이후에 재수생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도요. 작년에 380명보다 약 20% 가까이 늘어난 449명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재수생이 증가하는 이유 또 재수생 증가가 올해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일반적으로 이제 의대 모집 정원이 크게 확대돼 있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뭐 중상위권이라든지 이쪽의 학생들이 또 연쇄적으로 이동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일반 학과의 합격선도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은 아마 충청권 고등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학교 내신 성적이 괜찮아서 서울권 뭐 스카이 이공계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충분히 한번 의대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제도전에 나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상황이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중위권, 중상위권 대 학생들도 그만큼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그 공백적인 부분들의 합격 점수는 낮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대학을 좀 브랜드를 높이고자 하는 일반 어떤 학과에 재학 중인 뭐 반수생이라든지 또는 또 대입 재수를 통해서 또는 삼수를 통해서 재도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일단 많아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 판도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재수생이 사실은 뭐 조금 더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상위권 재수생들이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이 부분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겠죠. 네. 현재 상황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수능 응시생이 아무래도 상위권 학생들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구도가 될 수 있고 또 학교 내신 성적이 좋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상위권 대학 이공계 재학 중인 학생들이 다시 수시를 통해서 의대라든지 이쪽에 재도전할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현재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입시 제도 변화가 연쇄적인 영향을 그렇죠. 미치게 되겠네요. 최상위권 의대뿐만 아니라 네. 치대 한의대생들이 의대로 또 이동을 한다라든지 최상위권 이공계 학생들이 의대 쪽으로 빠지게 되고 그 비운 자리, 그 빈 자리를 중상위권에서 채우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연쇄적인 이동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8월 22일부터 수능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아마 일선 고등학교에서 올해 졸업생들 중에서 이미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교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든지 네. 또는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찾아와서 수능 원서 접수를 다시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실 8월 22일부터 일선 고등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대강 9월 6일까지가 그 수능 원서 접수 마지막 그 기간인데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상황이 어떤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시 원서 접수가 본격 시작이 됩니다. 네. 그 기간 안에 수험생들은 이런 일선 학교에서의 변화들의 조짐들이 지난해랑 좀 달라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소신 지원으로서 수시해야 될지 아니면 다소 좀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될지 이런 전략적인 변화도 발생이 좀 불가피한 특수한 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정광무 회장님. 네. 자, 입시 제도는 예측 가능성, 신뢰성을 위해서 4년 예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입시는 입시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많은 부분이 변화하면서 입시 현장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학교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무정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게 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최근 들어서 상담을 해보니까 특히 저희가 일반 기존 정원에서 2~3명씩 빼가지고 이제 무전공제라든가 자율전공을 만들어 보니까 기존 전공을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입시 결과가 좀 높으니까 인원수가 빠지니까 입시 결과가 좀 어려워지고
또 자율전공을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자율전공에 봤을 때는 전년도 입시 결과가 없으니까 어떠한 그런 그 기준점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에 써야 될지 모르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학부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학생들도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남현희 위원님께 교육 현장의 목소리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대 이슈가 세 가지가 있죠. 의대 정원 증가, 그리고 두 번째는 전공 자율선택제, 세 번째는 첨단학과 증원이라는 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증원이라는 거에는 좀 반기는 입장이 조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다 반길 수 없는 게 갑자기 이게 수능 기조가 갑자기 바뀐 거잖아요. 네. 이번에 몇 개월 수능 몇 개월 앞두지 않고 바뀐 거라 여기에 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이제 일선에서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부담을 갖고 입시 전략을 바꿔서 수정하는 경우도 있고 혼동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임성구 대표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예외적인 해다라고 이미 지적을 해주셨는데 세부적인 쟁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의대 정원 증원의 문제인데요. 의대 정원 증원이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는지 대표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의대 모집 정원이 현재 3,000명에서 한 1,500명이 늘어난 거죠. 1,500명이 늘어났다는 얘기 자체는 소형고 한개 대학이 이공계 대학이 만들어질 정도의 규모가 일단 발생을 했다. 그럼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는 이미 정해진 수치인 거죠. 그러면 1,500명만큼의 학교 내신이 우수한 학생이라든지 또는 수능 점수가 우수한 학생들이 급조돼서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죠. 이미 룰 자체가 100분의 점수라든지 등급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학교 내신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서영고 이공계급 다니는 학생들이 대거 다시 재도전을 해서 대학을 그만두는 학생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만큼의 어떤 합격선이라 이런 것들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일단은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가 일단 한 3,000명이 거의 한 4,600명이 된 거고 1,500명이 만들어진 거고 충청권에서도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선발 인원이 441명대에서 838명 거의 2배 늘어난 거죠. 네. 이 중에서 또 충청권의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지역인재 전형의 어떤 그 부여 방식이 그 지역인재 전형이 170명 선발이 464명. 그러면은 현재 저희가 집계를 내보면은 충청권 소재 다니는 그 고등학교 그 한 학교당 0.9명 정도가 현재까지는 지역인재 전형 의대에 합격을 했는데 이 모집 정원이 늘어나는 것을 대비를 해보면 학교당 2.4명이 되는 거죠. 그 0.9명에서 2.4명이 되는 거니까 어떤 학교는 10명에 발생했던 학교가 뭐 20, 30명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학교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또 학교 현장에서도 지난해 정도 모집 그 지원 추세가 벌어지면 지난해 충청권에서 지역인재 전형에서 한 학교당 한 6.3명 정도가 원서를 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모집 정원이 확대된 거를 감안을 해서 지난해 정도의 경쟁률을 유지를 하려면은 충청권 고등학교에서 한 개 학교당 18.4명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한 학교에서 충청권 지역인재 의대 전형에만 18명 정도가 과연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따라서 만약에 6명대가 18명이 되면은 지난해 경쟁률을 유지를 하는 거고 만약에 6명대에서 18명으로 증가되지 않으면 경쟁률이 낮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충청권의 출신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지금 서울대, 연수대, 고려대 명문 이공계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거 지원을 다시 하지 않는다라면은 합격수는 이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은 아마 9월 9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때는 일선 고등학교에서 아마 작년도에
학교 내신이 한 1.5등급 정도고 의대 합격권인 학교에서는 아마 1.8등급이라든지 심지어는 2.0등급 대 되는 학생들도 원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학생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일선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합격선이 예측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도 좀 상당히 좀 고민스러울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고등학교 3학년 현재 충청권에 재학 중인 학생이거나 또는 충청권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지금 현재 상위권 명문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한번 원서를 낼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와 있고 전국의 권역별로 놓고 봤을 때도 가장 많은 수치의 지금 인원 증가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권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있는 학생, 졸업했던 학생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상당히 의대 입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임성호 대표님께서 의대 정원 증원이 대학 입시 전반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짚어주셨는데요. 이정복 교수님, 이 상위권 대학의 계약학과나 공과대학 그리고 대학 학과 전반에 의대 정원 증원이 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서 현재 그 국가에서 필요한 이공계, 자연계, 첨단 과학 분야의 교육 기능이 지금 거의 작동 불능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대 정원이 기존의 3,058명에서 1,509명이 증원돼서 총 4,567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면은 서연고대학의 이공계, 자연계 총 모집 인원이 약 3,750명 정도인데 그중에 의치한 약수를 빼면 약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절반 정도가 의대에 가도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자연계, 이공계, 첨단학과에 들어와야 될 인재들이 그 밑에 있던 학생들이 올라와서 채울 것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대학의 지방 대학으로 갈 학생들이 올라오고 이래서 결국은 도미노 현상으로 전국의 지방 대학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국가 경제에 필요한 그런 자연계, 이공계의 인력 양산이 굉장히 하향 평준화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더구나 이제 카이스트나 무슨 육사 나온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의무 복무 끝나면 다시 의대에 진학하는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거나 또는 졸업을 하면 삼성이나 뭐 SK 하이닉스 같은 데 이미 취업이 보장된 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조차도 다시 의대로 한번 지원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굉장히 국민적 동요가 심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말 기형적 의대 쏠림 현상이라고 봅니다. 대학 입시 나비 효과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서 임성호 대표님께서요. 학교당 의대 지원 인원이 예년 같은 경우에 6명이었다가 올해 동일한 경쟁률을 고려하면 18명이 될 것이라고도 지적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의대 지원과 관련된 분위기 어떤지 네, 회장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네, 확실히 올해 우리 충청권 의대가 많이 증원이 되면서 작년까지 이렇게 봤을 때는 1등급 초반 정도, 한 1.3에서 1.2 정도 되는 학생들이 지원자 입결이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가 이제 제가 상담을 해보게 되면은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친구를 한다면은 1등급 중반부터 1등 후반까지도 지원해 보려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인원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당이 되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1등급 중반 후반까지 합격자가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은 서울대, 연대, 고대 정도의 공대라든가 스카이과 공대라든가 그다음에 또 의대, 약대, 뭐 치대 이 정도 선에서는 분명히 6개월 같은 것들이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현희 위원님, 의대 진학 목적으로 하는 N수생의 증가 아무래도 고3 수험생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고3 수험생들 아까 그 정광문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고3 수험생들이 일반고에서는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평준화된 일반고에서는 그 최상위권 아이들이라고 해도 수능 최저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의 분위기는 물론
충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늘어난 거는 사실이지만 수능에 대해서 대비하려고 더 많이 긴장하고 노력해야만 의대 증원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더 사교육 시장의 축소를 얘기를 했는데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가 더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재수생도 늘어나고 사교육도 기형적으로 팽창되는 또 이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이 60%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오히려 비수도권 학생들의 의대 진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광훈 회장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우선 비수도권 의대가 지역 인재가 많이 증원이 됐었는데요. 우선은 서울권 의대보다는 비수도권 의대, 그러니까 뭐 충청권 의대 지역 전형을 활용을 하면 합격하기는 확실히 수월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충청권 의대의 지역 인재가 아까 말씀하신 1.5배에서 1.8배, 어떤 학교는 이 2배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수는 많이 늘어났고 또 하나는 또 지역 인재에 맞는 신설 전형들이 생겼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지역에서만 선발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경쟁하지 않으니까 더 좋고 또 하나는 그만큼 증가한 만큼 우리 지역에 있는 인원수,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은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인구는 많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학생들의 경쟁률도 분명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은 내신 등급이 뭐 1등급 초반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1등급 중반, 후반, 뭐 어쩌면 2등급 초반까지도 이 지역에서는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 인재 전형이 지역 학생들에게 의대 진학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까요? 지금 지방권에서 지역 인재 전형이 1,000명 뽑다가 지금 2,000명대까지 지금 넘어간 거죠. 네. 2배 높아진 거죠.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의 그게 지역 학생들끼리의 경쟁이다라는 거. 그러면은 서울 경인권 수도권 학생들이랑 또 경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구도인 거고 학교 내신 성적만 그 학교 내에서 잘 따고 수능 체제만 맞춰준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들어가기가 굉장히 수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 1,000명 정도 뽑을 때는 전국 단위로 뽑는 선발 전형이나 지역 인재 선발로 뽑는 전형이나 합격 점수에 있어서 그다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재로 뽑는 전형과 또 전국 단위로 뽑는 전형에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 합격 점수가 오히려 지역 인재 전형이 더 높았습니다. 정시에서. 올해 입시 결과, 올해 신입생들이 입시 결과를 보니까 충청권은 오히려 수능 점수에 있어서 지역 인재 합격 점수가 오히려 높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충청권에 그만큼 수능에 강한 명문고등학교들이 많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역 인재 전형이 반드시 유리했다 이렇게 특정하기는 어려웠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거의 2배, 3배 가까이로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본 거죠. 과연 충청권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했는데 모집 정원이 지금 현재 지역인재 전형에서 2배, 3배로 늘어난 대학들에 있어서 과연 합격 점수가 그대로 학생 수는 한정적으로 제한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과연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합격 점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아까도 보통 지금 현재 학교에서 보통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부분들이 지금 2명이 넘는 구도가 전국의 어떤 지역에서도 보면은 2점대까지 한 학교당 2명 이상 때까지 합격 인원이 나올 수 없는 지역인데 충청권이 현재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충청권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분명히 전국 지역으로 봤을 때도 가장 큰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대 전형의 입시에도 이중 구조가 형성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대표님께 이어서 질문 드려야 될 텐데요. 그래서 강남에서나 들을 뻔직한 초등 의대반이 우리 지역에도 이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초등 의대 준비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교육계에 한 30년 정도 가까이 있었는데 지금 예전에는 사실은 최상위권 학생들의 목표가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이렇게 특정이 돼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과학고등학교냐 영재학교냐 뭐 이런 쪽에 이제 그 가정이 설정이 돼 있어요. 지금은 서울대학교 카이스트의 저 최상위권 대학이 대체가 된 거죠.
지방권 의대라도 의대라는 쪽으로는 지금 대체가 된 거고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해봤을 때는 의대와 서울대 이공계를 동시에 붙었을 때 최종 선택을 뭘로 할 것이냐 그 70-70%는 의대 쪽으로 지금 이제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의대 준비반이 초등학교에서 만들어진다. 사실은 뭘 가르칠 게 없죠. 지금 현재 의대가 특별한 시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능과 학교 내신 트랙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고 또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이 되는 2028학년도 대입 제도부터 모든 게 내신 제도가 바뀌어지죠. 네. 10% 안에 들어오면 다 1등급은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의대 준비를 목표로 하는 것은 예전에 서울대 카이스트에서 의대 쪽으로 바뀌어진 거는 명확하게 맞는 것 같고 그럼 준비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내신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10%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게 방향이 설정이 될 테고 수능으로 보면은 뭐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 과목 기준으로 보면은 그 문항 숫자가 거의 한 120문제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서 한 2개 틀리면은 수도권 대학에 가는 거고 한 3-4개 틀리면은 지방권 대학에 가는 거니까 그런 컨디션을 맞추는 것을 빨리 하는 게 낫겠느냐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해도 되겠느냐 이런 심리적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의대를 정말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뭐 목표 지점에 타겟이 분명하다라면은 성취를 해야 되는 성취도 지수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지금 현행 4% 제도에서도 내신 합격선이 1.3, 4등급 거의 전과목 5, 1등급 학교에서 4% 전과목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앞으로 이게 4%가 10%가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10%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수능 제도는 현재 제도나 2028학년도 제도 바뀌지더라도 현재까지는 보면은 수능의 9등급제 현재 100분위 점수 체계 자체는 그대로 갑니다. 일부에서 뭐 문이과 통합이 되고 있지만 그러면은 수능을 좀 조기에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장을 했을 때 의대를 목표로 하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심리적으로 좀 빠르게 준비를 하자. 이렇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그렇군요. 과잉 경쟁을 잘 규제할 방법이 무엇인지 참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스러운데요. 이종복 교수님, 네. 이 때문에 충청권의 조기 유학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초등생들의 뭐 전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건 지금 계속 말씀 나눈 대로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인재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지역인재 정원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충청권이 그동안 170명, 2024년 기준으로 170명이었던 게 464명으로 약 172%가 높아졌어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충청권으로 이주해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에 보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중학교 이하, 초등학교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어서 전공 자율 선택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입시에서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가 전공 자율 선택제 또는 무전공 확대인데요. 자, 전체적으로 근데 사실 22개 국립대학교와 수도권 사립대 등에 국한된 통계에 따르면 73개 대학 같은 경우에 평균 28%를 무전공으로 선발한다게 되는데요. 올해 입시에서 무전공 입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대표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지금 수능이 통합 수능에서 시험을 보면은 문과 이과 학생들이 성적이 같이 점수를 매겨서 나오게 되면은 1등급 안에 들어온 학생들의 90% 이상이 지금 현재 이과 학생들입니다. 그럼 이과 학생들은 또 문과로 수능 정시를 통해서 교차 지원을 하게 되면 서울대 전체 합격생의 절반이 지금 이과 학생들로 차지를 했었죠. 그럼 문과 학생들에게서는 다소 조금 좀 불리할 수도 있는 요인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또 전공 선택도 보면은 너무 처음부터 결정하는 것보다 대학에 들어와서 또 향후에 좀 결정을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좀 가보자. 취지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내가 특정 학과를 정해졌으면은 이게 그룹핑의 세계가 되고 있죠, 지금 현재. 특정 학과로 원서를 낼 것인지 아니면 또 무전공 선발 중에서 유형원이라고 하는 것은 문과, 이과가 다 섞여진 학과입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학과가 있는데 문과, 이과가 다 섞여진 학과에 원서를 내야 될지 그다음에 문과는 문과끼리, 이과는 이과끼리 또 같이 결합된 형태의 또 모델이 유형2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문과의 경제학과인데 아예 경제학과를 처음부터 원서를 낼지
아니면 경제학과하고 컴퓨터공학과가 다 두루 섞여져 있는 부분에 원서를 내야 될지, 아니면은 경제학과하고 인문계열이 섞여져 있는 계열에서 원서를 내야 될지 통계 자료가 없죠. 수험생 입장에서. 과거 데이터가 없으니까 몇 점을 가지고 여기를 지원할 것인지.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데이터를 보면 좀 충격적인 게 대학별로 신입생 합격자들의 내신 분포도를 보니까 지금 내신 2등급으로 딱 국한 특정을 해보면은 10,000명 정도가 나오는데, 대한민국에서 내신 2등급 합격생이 2024학년도 금년도 신입생 기준으로서 10,000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7,400명이 이과 학생이고 문과 학생이 2,700명입니다. 그리고 내신 1.0등급 전과목 1등급짜리 학생들은 81명이었는데 81명 전원이 이과 학생입니다. 문과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문과하고 이과하고 같이 섞여져 있는 전형 부문에 이과 학생과 문과 학생이 같이 경합을 하게 되면 누구가 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무전공 선발은 특정 대학의 특정 학과는 100% 이과 학생으로 합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저 부문 자체는 문과, 이과가 융합되어서 서로 전공 선택을 자율스럽게 결정을 하기로 들어왔던 트랙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저건 이과 학과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사실은 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수험생들의 어떤 조사를 해보면은 그래도 나는 그 특정 학과 쪽으로부터 원서를 먼저 내겠다. 가장 높은 비율이고, 그다음에 유영원 같은 경우 문과, 이과 다 섞여진 학과의 원서를 내는 것을 굉장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9일에서 9월 13일까지 수시 원서 접수 결과가 나오면은 과연 문과하고 이과하고 다 아우러져 있는 그런 전형 부분들을 수험생들이 택할 것이냐, 아니면 가장 외면하는 학과가 될 것이냐, 또 문과, 이과의 합격생 비율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도 앞으로 이 제도 자체는 대단히 큰 어떤 그 보완이라든지 또는 뭐 정보 공개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전형 부분이다. 저희는 지금 현재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북 교수님, 인성호 대표님께서요, 이과생 무전공 선발이 이과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대학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이과생들이 문과 침공 현상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문과는 이과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과생들은 문과에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부분 문호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과 학생들이 그 수능에서 표준 점수를 높게 받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전공에 맞춰서 이과의 특정 대학에 가는 것보다 전공을 떠나서 가려는 대학보다 더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교차 지원을 통해서 침공하는 현상이 있고, 문과 학생들이 그만큼 많은 그 피해를 받았었는데, 자율전공으로 입학하는 경우에도 문과와 이과 학생들 사이에 그 선택 과목에 따라서 이를테면 이과의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 같고요. 이런 현상이 과연 대학 교육의 바람직한 그런 구조, 이 틀에 좋은 영향을 끼칠 건가, 그렇지 못할 건가, 이건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입시가 생각합니다. 끝난 뒤에 또 평가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광문 회장님, 자,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확장하고자 하는 대학 교육 정책은 이미 1998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단일 전공이 복수 전공, 융합 전공, 뭐 자율 전공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왜 무전공 선발 확대가 더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무전공 선발이 저에게 좀 힘든 것들이 뭐가 있냐면, 우선은 기존 학과에서 2~3명씩 인원수를 빼기 때문에 기존 학과의 입시 결과를 봤을 때보다 성적이 좀 더 인원수가 줄어드니까 학생들도 지원하기가 좀 꺼려지게 되고, 또 입시 결과도 봤을 때 70% 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성적이 안 좋다고 했을 경우에는 좀 두려워하게 되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만약에 이제 무전공 제도에 관련돼서 인원수가 이제 많이 늘었는데, 이걸 지원하고 싶어요. 지원하고 싶은데 이게 과연 내 전공과 맞는 건지,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전년도 결과가 없어요. 전년도 결과가 없으니까 내 성적대가 과연 썼을 때 한 카드를 썼을 때 합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안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만약 교과 전형이 있을 경우에는 무전공제어, 자율전공이나 이런 것들은 중하위권 정도 학생들, 중하위권 학과 정도의 그 성적들을 이렇게 지원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최상위권보다는 좀 아래쪽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많이 지원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 좀 오래 다가왔기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종복 교수님. 네. 자, 무전공 선발, 전공 자율 선택제, 학령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대학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지방대학에는 이게 뭐 그 절대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자율전공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문화의 폭이 넓어지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상위권 대학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또 상위권 대학에서 자꾸 이 도미노 현상으로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지방 대학은 점점 어려워지게 되어 있고요. 가뜩이나 지금 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 대학들이 이 전공 학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라든가 재정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는 거예요. 같은 인력을 가지고 두 가지 제도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인문학 등 그 인기가 좀 덜했던 이런 분야에서는 굉장한 위기감에 도래하는 것이죠. 지금 전공제를 위해서 대부분 이제 새로 뭐 정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있던 정원에서 일부씩 객출을 해서 학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 학과나 전공의 정원이 줄어드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인문학이나 이런 비인기 학과들은 그 내놓은 만큼의 학생들이 충원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대부분 인기 있는 학과들로 빨려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렇게 되면 이제 비인기 학과들은 퇴출이라는 그런 급행 열차에 올라탄 셈이 되는 것이죠.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네. 없을 텐데요. 임성훈 대표님, 두 개 질문 연달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 같죠? 무전공 선발이 수도권 대학과 지역 대학의 격차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짧게 한번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뭐 의대 무전공 선발뿐만 아니라 첨단학과 문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방권 소재 대학들이 이번에 그 무전공 선발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그 부분들을 걸었었죠. 그랬을 때 지방권 소재 대학들은 제가 봤을 때는 서울권 상위권 대학에서는 대부분 좀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좀 지방권 소재 대학에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바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지방권 소재 대학의 문제가 내가 문과 이과가 융합이 안 되어서 문과든 이과든 특정 학과를 고르기 어려워서 지방권 소재 대학을 기피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지방권 소재 대학들은 문과에서 특성화된 대학도 있고 이과에서 특성한 대학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갑자기 융합으로 가자라고 하면 오히려 조금 안 맞는 대학들도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방권 소재 대학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경쟁력 있는 어떤 학과의 발굴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선적인 페이버를 줘야 되는데 획일화되는 어떤 서울 수도권 동시적으로 이런 정책을 가지고서 지방권 소재 대학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좀 피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방권 소재 대학에 내가 원하는 학과에 가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학과가 융합된 학과에서 가서 또 그 학과를 선택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특정을 안 해주고 있다. 지원 기피 현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첨단학과 쪽에서 지금 그 1,100명 정도가 나왔는데 의대 모집 정원은 수개월간 이게 막 얘기가 됐었죠. 뭐 2,000명에 늘릴 것이냐, 1,500명에 늘릴 것이냐. 어떻게 보면 온 국민이 의대는 다 관심이 아주 전문가가 될 정도로 그게 알려졌는데 정작 그 의대 모집 정원 이슈가 학정 발표가 되고 고지된 이후 시점에서 첨단학과가 얼마만큼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정보조차도 사실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어떤 여러 언론에서 자료 요청이 왔을 때도 그걸 선뜻 응하기 어려웠던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자체를 일일이 전국에 200개 대학을 다 뒤져서 하기가 시간적으로 대단히 어렵죠. 이걸 수험생들이 과연 알 수 있을 것인가? 어느 대학에 몇 명이 나온지는 좀 알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취합을 해서 굉장히 좀 수험생 입장에서 잘 정보 전달이 됐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본적으로 첨단 학교도 참 좋은 학과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의대 모집 정원 이슈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첨단 학과와 의대에 동시에 합격을 했을 때 과연 첨단 학과를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현재도 대기업 계약학과에서 반도체 특성화된 학과를 만들어 놓는데 그 계약학과와 의대를 붙었을 때 의대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사실 첨단학과와 의대 모집 정원 확대는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조금 상충되는 것 아닌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첨단학과와 의대로 동시에 붙었을 때 첨단학과를 포기했다라는 것들이 일반화된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 첨단학과를 본래 당초 의도대로 성장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처음부터 그냥 동시에 붙으면 빠져나가는 학과. 그래서 예비 번호가 뭐 200번, 300번이 되는 학생들이 붙는 학과. 이렇게 됐을 경우는 오히려 원래적인 어떤 취지와 또 조금 안 맞는 쪽으로서 첫 해부터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보는데 뭐 서울대 스마트 시스템 과학과도 만들어졌고 연세대도 지금 뭐 지능형 반도체 전공이 만들어지고 고려대도 지금 뭐 스마트 인공지능학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들 대학에서 작년에 서울대 첨단학과가 만들어졌지만 그중에서 정시에서 한 20% 정도 이미 빠져나갔죠. 동시에 붙어서 서울대부터도 빠져나가고 연세대나 고려대 대기업 계획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2바퀴, 3바퀴 정도로 빠져나가는 건 일반화된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금년도에도 제가 봤을 때는 동시에 붙었을 때 빠져나가는 것이 명백한 대학의 학과로 특정이 될 수도 있고 기존의 대기업 계약 학과들보다 어쩌면 더 많은 학생들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대기업의 국내 무슨 뭐 삼성이라든지 SK에서 하더라도 지금 동시에 붙었을 때 빠져나가는 구도인데 그러한 어떤 그 졸업생들의 진로, 그 어떤 졸업 이후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개런티가 되지 않고 더 좋은 뭔가 혜택이 돌아간다라는 부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동시에 붙었을 때 그 학과를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이 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의대에 완벽하게 밀리는 학과가 될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입시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대 정원 증원, 무전공 선발, 그리고 말씀하신 것 같이 첨단학과 문제까지 올해 대학 입시의 불확실성 가중되고 있는데 자, 올해 입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하신다면 정광문 회장님께 어떤 조언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 의대 정원부터 얘기한다면 이제 의대 정원에 관련돼서 이제 충청권 지역 인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충청권에 있는 의대를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은 꼭 충청권 지역 인재를 잘 살펴보고 내가 내신 성적이 1등급 중반 초반부터 1등급 후반까지도 그런 대상을 바탕으로 해서 최저를 세기압 4, 세기압 5, 세기압 5의 절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내신 성적과 함께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전형들을 지원을 하면 전략적으로 지원하면 충분히 많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이제 자율전공제, 무전공제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무전공제가 충청권에는 이제 교과 전형 형태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과 전형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입결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하는데 특히 이제 기존 학과들을 쓰기에는 좀 점수가 안 되는 친구들이 저는 쓸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점수대가 대체로 그 학교의 중하위권 정도 점수, 그러니까 되게 높거나 낮지도 않고 하위권에 배치된 점수 그 정도 라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정도 라인에서 교과 전형을 선택해서 지원하면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서울권에 있는 종합전형에서는 서울권 종합전형에서는 무전공 제도를 종합전형으로 뽑는 학교들이 있어요. 뭐 중앙대나 몇 개 학교 있는데 그런 학교들은 내가 기존 학과 쓰기에는 내신 성적이 조금 안 되겠죠. 안 되고 한데 그런 친구들은 안 되면서도 융합적인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한 친구들, 좀 융합적인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한 친구들은 한번 지원해 보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임성호 대표님께는요 6번의 수시 전형 기회를 포함해서 변동성이 많은 올해 입시의 입시 전략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점들을
조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수시에 반드시 대학을 들어갈 것인가, 정시의 기회가 스스로 있느냐 없느냐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시에 정말 불가능하다 싶으면은 수시에 뭐 눈을 낮춰서라도 수시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합격을 목표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입시 변수와 뭐 서류 심사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지금 최근 한 3년, 4년간 대학 입시 결과를 봤을 때 굉장히 지금 개량화된 수치 위주화로 지금 합격선이 지금 수렴되고 있는 추세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신 평균 등급이 한 2.5등급 내외 정도가 되면은 인서울권. 이거는 한 3년 동안 추세선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입시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수준대 성적대 학생들이 그쪽 학과 지역적으로 대학에서 수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 그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2.1등급대 초반대, 문과보다는 조금 학교 내신 합격선이 인서울권에서 높습니다. 그다음에 3등급대가 한 경인권, 4등급대가 지방권, 이렇게 이 분포 추세선 자체가 큰 변화가 없고, 또 대학들이 매년 입시 결과를 숫자 데이터로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학교 내신 안 좋고 서류 심사 좋은 학생들을 뽑기에는 대학 입장에서도 대단히 부담스러울 것이다라는 거. 수치를 공개를 해야 되고, 또 공개되는 것 자체가 대학의 브랜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개량화된 지표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수시 때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수시에서 뭐 아무래도 금년도에는 입시 판도 자체가 유리한 것들이 많아졌죠. 의대 모집 정원 이슈도 만들어진 거고, 여기에다 첨단학과도 1000명 만들어진 거고, 심지어 간호학과도 1000명이 더 뽑아진 거죠. 학생 수는 제한적인데 모집 정원이 이래저래 합치면 거의 한 3000명 이상 정도로 지금 더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년도 수시의 지원 패턴은 다소 상향 지원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를 해둘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동성이 많은 입시 정보를 수집하는 어려움에 있어서 대전 대입 지원단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정광무 회장님께 마무리 말씀을 겸해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학부모들께서 그래도 대입 결과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파악을 하시려면, 첫 번째는 저는 그 대입 포털 사이트 어디가라는 사이트를 꼭 알려주고 싶어요. 거기에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대학들, 모든 대학들의 입시 결과가 50% 컷, 70% 컷이 다 공개가 돼 있고, 내 성적을 다 입력할 수 있어서 내 성적을 입력하고 모의고사 성적 입력해가지고 그런 환산점이라든가 그 대학별로 변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비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사이트고, 또 온라인 상담이라든가 또 전화 상담 같은 걸 통해 가서 내가 부족한 것들을 컨설팅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대학교에 있는 입시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학교에 그 전공 가이드북 같은 게 있어서 그 전공의 교육 과정이 어떤 것들이 있고, 여기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진로 발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엮어서 발표하면 참 생활기록부에 남기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 학교마다의 또 입시 결과를 또 공개를 하고, 어떤 학교들은 또 최저점까지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입시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 입시 결과라는 것들이 이게 아무리 어떤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걸 보고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거가 영향력이 상당히 커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저 의대 정원이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민을 하긴 하지만, 그 50% 컷, 70% 컷이 중요한 그 기준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너무 벗어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학부모들이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현희 위원님께도요. 수험생, 학부모에 대한 조언과 함께 입시 정책과 관련된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입시를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달려온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수험생들 옆에서 하루하루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고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과 학생들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 노력하고 땀 흘린 거는 결코 그들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고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원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종국 교수님께도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 입시가 대학 입시가 우리나라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은 굉장히 열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 생각 없이 수시로 이런 어려운 난제를 던져가지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거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는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입시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 입시 제도나 전형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이게 혼돈스러울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좀 단순화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점차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성호 대표님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방금 그 정 선생님께서도 대기업 어디가 프로그램을 많이 참고를 하라고 그러셨는데 사실 그 대단히 중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매년마다 느끼는 건데 대기업에서 그 어디가 프로그램에 입력했던 데이터 자체가 대단히 좀 틀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 상당히 좀 상세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정확성 있게 조금 입력이 되는 이런 시스템 자체를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여러 가지 어떤 그 몇 가지 좀 그 잘못된 부분들 지적도 하고 그랬었지만은 앞으로 수험생 입장에서 정말 입시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정교하게, 정밀하게 이렇게 많은 입시 변화가 있는데 통계 제공 방식이 옛날로 그대로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정밀하고 이런 어떤 그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수험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어떤 국가적인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학 입시, 수험생에게는 인생의 대계이고요. 사회적으로는 100년의 대계입니다. 대학 구조조정과 혁신을 위한 교육 정책의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대학 교육 혁신과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혜로운 정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